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C제일은행 이승현 대리입니다. 지난 세미나 때에는 MZ세대를 위한 은퇴 설계를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4050 세대를 위한 은퇴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월급 만들기 스텝 5라는 주제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세요, 승현님.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노후보장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이후의 장점으로 업무 스트레스 해방, 가족과의 시간, 인간관계의 자유로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및 장애, 그리고 무료함 순으로 응답을 했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4050 세대들은 점점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은퇴 이후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싶으실 텐데요. 상무님, 은퇴하면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올해 딱 50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살이 되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까지 직장 생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다녔던 날보다 앞으로 직장에 다닐 날이 작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현듯 또 불안함과 함께 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퇴직하고 나면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라는 질문, 금방 하셨던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다닐 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거. 퇴직하고 나면 사라지는 게 그게 뭐가 있을까요? 급여요. 맞아요. 월급 봉투. 월급이 직장 갈 때 있지만 퇴직하고 나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가장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해야 될 부분, 그럼 이제 직장 다닐 때 이 급여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거,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같은 거, 퇴직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어놨던 이런 연금 상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을 좀 대체할 만큼 준비를 잘 해두신 분들은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딱 국민연금 하나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한 100, 한 50 정도는 받지 150 않으실까요? 정도? 네. 그게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은 그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어가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 연금 받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달에 평균 94만 원 정도? 너무 작네요. 그러니까 보통 생활비 필요한 게 250, 300만 원 필요하다신 분이 많으신데, 거기에 비해서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연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뭔가를 좀 대신할 만한 것들을 별도로 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있으나 퇴직하면 사라지는 그 월급의 빈자리, 그 쓸쓸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현재 평균 기대여명은 83세이고 앞으로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장수 시대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요새는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도 너무 진부해서 잘 안 하는 만큼 이제 오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봐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할 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위험한 게 아니고 평균 수명하고 다른 삶을 살까봐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으로 나가는, 제가 그림을 두 장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왼쪽 편에 보면 우리 흔히 이제 수영장 같은데, 실내 수영장 가면은 저런 수영 레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손잡이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뭐가 써 있냐면 평균 수심 써 있어요. 보통 들어가는 쪽에 한 120cm 정도
되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수영하고 나오는 쪽에 딱 올라올 때 보면 한 140cm 정도 돼서 평균 한 120에서 140cm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승현님한테 질문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이쪽 반대쪽에 승현님 서 계시고 네. 제가 아예 반대쪽에 서 있어요. 건너오면 제가 금을 한 장을 드릴 거예요. 걸어서 건너오면 네. 금을 한 장을 줄 거예요. 네. 걸어서 건너오시겠어요? 걸어가야죠. 그렇죠. 보통 요 정도 가슴 정도 높이 네. 정도니까 뭐 걸어서 건너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그냥 건너오실 거예요. 진짜 주면은 정말 좋겠죠. 네. 그만이야. 근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저거 어디냐면 강가예요. 똑같이 평균 수심 120cm라는 정보를 제가 드려요. 똑같이. 이번에도 건너오면 이 강을 건너오면 제가 금을 한 장을 드릴 거예요. 네. 건너오시겠어요? 걸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건넌다고 그러죠? 똑같이 평균 자료는 제가 네. 똑같이 드렸잖아요. 네. 수영장에서도 120cm가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강을 건널 때도 평균 수심은 120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수영장은 건너시면서 강은 못 건너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알 수 없어서요. 바닥을. 바닥을, 네. 깊이를? 네. 깊이. 맞아. 이게 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뭐 아까 뭐 83세 정도라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83세에 죽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거나 노후 준비를 할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평균보다 더 오래 살아갈 가능성들도 상당히 상존하거든요. 그때도 내 삶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83세인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호텔이나 수영장, 실내 수영장을 건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강을 건너는 거랑 비슷해요.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물살이 센지, 어디가 미끄러운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벗어날 때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나가는 그림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분포로 그려놓은 거예요. 흔히 평균 수명이라는 게 정의는 뭐냐 그러면 현재 0세인 아이가 태어나서 언제 죽느냐를 봤을 때 그걸 평균 수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에 83세라는데 정확하게 보면 82.7세 정도 돼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이 82.7세에 죽느냐라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 태어나자마자 0세 사망률이 좀 높고요. 한 30대, 40대까지는 거의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좀 증가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평균을 보면 82.7세 정도 되는데 평균 이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리고 저기 중위 사망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 게 85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건 뭐냐면 0세인 아이가 한 100명이 있으면 순서대로 죽는 사람들을 쫙 나열했을 때 51번째 사람이 죽는 나이가 85세라는 소리예요. 평균은 82.7세인데 중위 사망 연령이 85세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평균 이전에 돌아가신 분을 다 합쳐도 절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83세까지 살 자금을 잘 준비해 놨다고 해서 네. 노후 준비가 다 된 거냐? 라고 하면 나한테 불안한 건 뭐냐면 저 평균보다 더 오래 살았을 때도 나는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림에 보시면 이제 채빈 사망 연령이 지금 몇 살로 되어 있어요? 88세. 8세로 돼 있네요. 채빈 사망 연령은 뭐냐 그러면 가장 많이 죽는 나이대.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0세의 나이가 가장 많이 죽을 거라고 추정되는 나이대는 88세. 8세. 우리가 상가집 가면 이 사람은 호상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할 때 기준은 88세는 적어도 이상 살아야 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그 100세 시대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에 이른 사회를 보통 100세 사회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네. 한국 같으면 이제 2025년이나 2030년 사이면 저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을 내가 평균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평균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더 오래 살 때도 내 삶은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도 지금과 같이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평균 수명이 5년 전의 평균 수명하고 지금의 평균 수명은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새로운 그래프를 한번 봤는데 1970년도에 대한민국의 20살 남자들은 자기가 몇 년을 살 거라고 기대를 했냐.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될 텐데 20살인 남자는 당시에 44년 정도를 살 거라고 기대했어요. 정확하게 43.9년. 그러면 20살에다가 43.9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60대네요. 64세 정도?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저 시기에 다 죽는다고 가정을 했으면 당시 2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1970년도면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네.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정도 되신 어르신들 살아 계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분들은 또 이렇게 수명표를 보시면 2019년 현재 기대 연명표를 보면 70세인 사람이 몇 년을 사는 걸로 되어 있냐면 15년 정도를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85세, 15년 뒤에 85세가 되겠죠? 네. 그럼 85세 되면 또 다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또 그때 또 나름의 또 기대 연명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들, 평균 수명이라는 것들이 내가 지금 예측하는 시점하고 내가 진짜 살아갔을 때 나중에 바라보는 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시점에 맞춰서 은퇴 설계를 하거나 수명을 예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맞출 때 보면 이거 자꾸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 평균 수명을 예측하는 거. 혹시 올림픽 종목 중에서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는 게임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양궁 비슷한 거 있는 거 양궁은 같은데. 표적판이 네. 딱 고정이 돼 있고 네. 사격도 표적판이 고정이 돼 있는데 올림픽 종목 중에 클레이 사격이라는 종목이 네,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건 뭐냐면 표적이 이렇게 쑥 날아가면 그걸 맞추는 네, 네, 네. 게임이 이제 클레이 사격인데 제가 이제 클레이 사격하는 분한테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야, 고정돼 있는 것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날아가는 걸 맞추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대요. 네. 뭐냐 그러면 날아가는 표적을 맞출 때는 표적을 정조준에서 싸우면 절대 맞출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행 방향을 보고 표적이 여기 있으면 표적의 진행 방향보다 앞쪽을 놓고 쏴야 된대요. 이 말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거나 은퇴 설계를 할 때 뭘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기대 여명이나 평균 수명을 볼 게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내가 실제 그 나이가 됐을 때의 변화된 기대 여명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행 방향을 보고 좀 더 미래를 향해 쏴라는 것들이 첫 번째 지켜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잘 안 맞는데요. 앞쪽을 보고 쏴도 네. 잘 안 맞아요. 그냥 고정된 것도 잘 못 맞추는데 이게 맞춰지겠어요. 그래서 저 탄알의 비밀이 있대요. 보통 공기총은 한 발이 가서 단발로 이렇게 팍 맞추는 건데 비해서 이 클레이 사격은 탄알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탁 쏘면 나가서 안에 있는 쇠구슬 같은 게 확 퍼지면서 산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많은 쇠구슬 중에 하나만 탁 걸려들어도 맞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도 틀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수명을 예측하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 가능성, 미래의 수명을 예측해야 되고 그게 틀릴 수 있을 때까지 다 대비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네. 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크게 5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인생 이전표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이제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러면 부부 중에서 주된 소득자가 몇 살 정도까지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제가 금방 틀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틀릴 수 있다고 가능하고 좀 더 길게 잡아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은데 배우자는 또 몇 살까지 살까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부부가 같은 날 죽기로 다짐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부부가 같은 날 죽는 건 우리가 법률적으로 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 많지 않아요. 네.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살아남아 있거나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나 혼자 살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기간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보시면 쭉 화살표로 거는 거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좀 열어놓고 설계하는 게 1단계, 스텝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의 이정표를 그리는데 좀 미래를 향해서 열어놓은 설계를 한번 해보고 예상하는 은퇴 시점, 사망 시점, 배우자의 사망 시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 예상 은퇴 시점, 그리고 예상 수명, 그리고 예상 노후 생활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 맞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예상 수명하고 자기의 이제 은퇴 시점 같은 것도 고민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은퇴 후에 금방 말씀드렸던 네. 소득, 생활비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좀 네. 던져볼게요. 무시무시한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혹시나 본인하고 배우자 두 사람이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가정하면 네. 노후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정도면 밥은 먹고 살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3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300만 왜 300만 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비도 무시 못하고 네, 그냥 여행 말고 그냥 정말 단순한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 깊게는 생각해 네. 보진 않고 뭐 남들이 그 정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200은 적을 것 같고 4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00은 작은데 400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준비할 자신이 네.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노후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조사해서 좀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거 자료를 한번 좀 화면에 나가는데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부부 두 사람이 적정한 노후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이제 조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한 267만 원 정도? 네. 정도 들어가고 서울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한 319만 원, 그러니까 32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거랑 네. 거의 비슷한 정도의 범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한 250만 원 내 정도를 하는데 근데 저도 궁금한 그럼 내가 이 320만 원 정도의 생활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냐? 네. 그건 아니잖아요. 내 생활비는 나한테 필요한 만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한번 이거는 참조는 하시되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게 좀 필요해요. 뭐냐 그러면 내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항목별로 좀 나눠 가지고요.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갈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갑계격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까 뭐 식비, 주거비 이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주거비는 얼마나 들까? 그럼 보통 이제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보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 나오잖아요. 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관리비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집안 식구가 줄어들면 수도관리비는 좀 줄어들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냐 그러면 아파트 한 평당 10,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라고 해요. 네. 그럼 25평에 사시면 한 25만 원, 30평에 사시면 30만 원 정도 들고 이게 보통 여름 겨울에는 이 정도 들어가고 봄 가을엔 좀 남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 정도 한번 이게 기입해 보는 거야. 그다음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밥값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식비 얼마나 들어갈까요? 150만 원은 들어가지 15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람마다 좀 차이 나는데 나가서 요즘 밥 사 먹으면 10,000원짜리야 찾기가 네. 쉽지는 않죠. 해 먹더라도 뭐 좀 아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끼당 그 비용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들거든요. 네.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면 은퇴 후에는 2끼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2끼 치고 본인도 먹고 배우자도 드셔야 되니까 4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일주일이면 28만 원 정도? 사주면은 한 120만 원? 네. 거기다가 뭐 간식비, 부식비 하면 말씀하셨듯이 한 150만 원 정도? 그럼 노후생활비에 식비 한 150만 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직장에 안 다니니까 교통비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65세가 되면 지공거사가 되시잖아요. 지하철을 공짜로 네. 타는 되면 교통비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혹시 나이가 들면 자동차 안 타실 거예요? 자동차 타야죠. 어떻게든 차 한 대 네. 가지고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2000cc급 소나타 정도 되는 자동차를 타신다고 가정하면 리스 비용이 30만 원 내외 정도는 좋게 들어갈 거예요. 네. 거기다가 기름값 정도를 감안하면 3, 40만 원? 그 이상은 교통비 정도로 책정을 또 해두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유독 늘어나는 비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시간 부자가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을 어떻게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뭐가 들어가요? 문화 콘텐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혹시 퇴직하시고 나면 스마트폰 이거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써야죠. 본인은 쓰고 배우자는 못 쓰게 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본인 거 배우자 거 스마트폰 들어가고 넷플릭스 연결해서 봐야 되고 영화 다운받아 봐야 되고 네. 이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문화통신비가 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 15만 원, 20만 원 내외 정도가 들어가죠. 뭐 자녀가 다 컸으니까 교육비는 덜 들어가겠지만 요즘 자녀들은 성인이 됐다고 쉽게 또 독립을 하지 않으니까 이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 그 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옷 사 입는 의류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약값 같은 의료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별도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항목별로 좀 구분해서 이걸 다 더해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안 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내가 쓰진 않았는데 들어가는 거. 세금이 있겠죠. 그렇죠. 세금. 네. 세금, 건강보험료. 네. 보통 은퇴자분들한테 질문 던져보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건강보험이에요. 네. 막 나가니까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떼고 들어오니까 잘 몰랐는데 들어온 돈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건강보험료, 말씀하실 때 세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매한 게 있는데 경조비. 안 낼 수도 없고 네. 내자는 이게 생돈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경조비도 좀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그런 비용들까지 고민을 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실지를 이걸 본인하고 배우자분이 같이 앉아서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게 그다음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생활비를 바탕으로 예상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계산해 보려니까 예상보다 노후 생활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적어보시면 이제 리얼하게 네.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럼 모든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 파악해야 될 일들 네. 중인데 지금까지 이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돈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네.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앞서 이제 2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하신 분이 월 9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평균이고 평균은 그냥 통계를 작성하는 데 의미는 있지만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네. 본인의 국민연금이 아니면 다른 공적연금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금을 다 한꺼번에 조회해 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저는 65세부터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거 자기 거, 제 거 알아봐야 의미가 없으시니까 자기 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연금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 한 1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30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이제 국민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또 150만 원이 부족하니까 이 150만 원을 어떻게 메꾸지? 라고 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배우자 것도 좀 봐야죠. 배우자가 다행히 직장 다니고 있으면 배우자도 150만 원만큼 연금을 받으면 합쳐서 한 300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또 배우자분이 전업주부인 경우들도 네.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연금을 별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뭐 하냐 그러면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임의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켜 드렸어요. 네. 처음에는 임의 가입하자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답변이 뭐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 왜 내냐? 아, 연금을 받아야지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왜 그때 그거밖에 안 해줬냐 네. 좀 더 많이 해주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저희 와이프는 지금처럼 해나가면 한 4, 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제 거랑 합치면 200만 원 정도 네.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3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 여전히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까? 은퇴 후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100만 원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뭐 대출도 있으니까 대출도 갚고 남는 자산 중에 일부는 이제 큰 아들, 딸 결혼할 때 조금씩 떼주고 제가 떼주기는 싫어도 떼갈 것 같아요. 그 남는 부분으로 두 사람이 살 만큼 적정한 크기의 주택으로 옮긴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인데 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장점은 뭐냐 그러면 뭐 일단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약속했던 금액을 나랑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정도를 합치면 기본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300 정도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국민연금하고 근본적인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 네. 두 번째 장점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게 장점인데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는 거는 좋은데 처음에 정했던 금액이 그대로 나와요. 네. 그 처음에는 괜찮은데 갈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놓고 그러면 국민연금, 본인 거, 배우자 거, 주택연금까지 준비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종신토록 나올 수 있는 연금 형태로 그 부분을 메워 넣으시면 기본적으로 나의 기본적인 소득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들을 해보는 게 세 번째 단계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관련돼서 저는 아까 65세부터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승현님 몇 살부터 받을 것 같아요? 저는 70세부터 받지 않을까요? 저희.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국민연금이 1988년도 생길 땐 처음에 60세부터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늦춰나가고 있는데 19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 이후부터 받고 제가 잠시 그럼 저도 65세부터 받으니까 이때 이후에 태어났다라는 네. 거고 승현님도 마찬가지로 고맘때쯤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뭐 제도 개혁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늦춰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걸 기준으로 자기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뭘 고려해야 되냐면 국민연금 받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 받는 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소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일해서 버는 소득 아니면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일정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내가 받는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요. 불만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일 열심히 했다고 연금을 감액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많으면 감액하냐 그러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내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더 많이 벌면 감액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기준으로 한 254만 원 정도. 그럼 254만 원 정도보다 내가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연금 개시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감액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감액하냐 그러면 254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많을 때까지는 5%. 네. 그보다 좀 더 많이 벌면 10%, 15% 이런 식으로 감액해서 25%까지 감액을 하는데 최고로 많이 감액하면 자기 받던 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해요. 저 같은 경우 아까 1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어느 정도까지 감액될 수 있냐 그러면 80만 원이 감액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곱하기 안 되시죠? 네. 960만 원 네. 정도 되고 한 1000만 원 잡으면 5년 동안 감액이 되면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기분 좋을 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특히 제가 아시는 분들 하나도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버셨는데 국민연금이 반밖에 안 났다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득 많으면 감액합니다. 그럼 피해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길래 피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5년 동안 제가 감액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를 5년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감액하는 기간은 다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야, 그럼 못 받는 건데 그게 뭐가 좋다고 하냐. 5년을 뒤로 미루면 수급 시기를 1년 미룰 때마다 연금 수급액을 7.2%씩 늘려져요. 그러면 5년을 늦추면 7.2 곱하기 5냐면 36%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받던 연금액보다 5년 뒤에 36%를 더 많이 받으니까 개시할 당시 5년 뒤에 처음 연금 받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났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아야지 유리하냐. 그 계산을 해봤더니 그분이 원래 62세부터 받으셔야 되는데 67세 정도로 연기를 하면 손익분기점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76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76세 이상만 살면은 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혹시 연금 수령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챙기셔가지고 자기 수급 개시 시기랑 연금 수령액을 좀 조정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네네. 부모님. 은퇴 시점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 65세부터 네. 노령연금을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65세까지 회사에서 다니게 해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뭐 한 3, 4년, 길게는 한 10년 가까울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반대로요, 수급 개시 시기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당기면 연금액이 6%를 감액을 해요. 그러면 5년까지 당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5, 6, 30이니까 30% 정도를 감액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65세부터 한 160만 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60세로 당겨 받으면 얼마 정도 감액돼요? 30%가 감액되니까 한 48만 원 정도 깎이면 102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리면 또 물어보는 게, 야, 당겨서 받는 게 유리하냐? 제때 받는 게 유리하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해요. 언제쯤 죽으실 생각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여유 자금이 있으면 안 당겨받고 정상적으로 수령하던 게 계산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자신의 건강 상태나 소득 상황 같은 것들 좀 보셔가지고 네.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다른 대안들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금은 일시에 수령할 때 뭘 내냐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는 금액만 수령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한 30% 정도 할인을 해줘요. 네. 그러면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그걸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서 세금도 한 30%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네. 그거는 뭐 받아보면 아니까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세금은 얼마나 떼느냐?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세금. 그러면 그게 세금이 딱 얼마,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누진세율을 막 적용하고 근로기간이나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기가 참 어렵고 번거로워요. 그렇다고 제가 세금 계산하는 식을 여기서 막 설명을 해드려봐야 계산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뭐냐 그러면 퇴직급여를 한 3억 원 정도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이 똑같이 3억 원을 받더라도 30년을 회사에 재직하고 나서 퇴직하면서 3억 원을 받는 사람은 1,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세요. 근데 재직을 한 20년 정도 하시고 3억 원을 받으시는 분은 한 2,49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세요. 근데 10년을 재직하신 분은 4,600만 원을 내고요. 1년만 재직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받을 때 한 8,8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세요. 이 무슨 1년 재직하고 퇴직하신 분이 8,800만 원 정도를 받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여기에 해당되냐 그러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 명예퇴직 할 때 명예퇴직금 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명예퇴직금 이렇게 한 3억 정도를 받으셨다. 근데 이분이 1년 전에 중간 정산을 했으면 계속 근로기간은 처음에 회사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보는 게 아니고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1년 일하고 어떻게 돼요? 한 3억 받은 게 되니까 세금을 한 8,8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럴 때는 이제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셔야 됩니다. 제 1년 전에 중간 정산했는데요. 그 중간 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하고 이번에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세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요청 안 하시면 세금 잔치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뭐 근로기간이 짧은데 많이 네.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금액이 크면은 뭐 근로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세부담은 좀 크실 수 있어서 이걸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퇴직급여를 어떻게 받는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줄여주냐 그러면 한 30%, 많으면 한 40% 정도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퇴직 이후에 퇴직금 수령 방법들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퇴직을 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빈 공간을 메우는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아까 조기노령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꾸준히 불입하셨던 연금저축 같은 것들도 55세 이후에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정도 넘어가셨다 그러면 4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네. 가능하다. 그런 전략들 다 쓸 수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빨리 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 넘어가면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이제 연금 수령 개시 시기들을 정하셔가지고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는 전략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먼저 떠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랑 저랑 한 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앞에 있을 땐 제가 한 날 한시에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연금은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50만 원 정도 돼요. 공적연금이. 그럼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받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150만 원 받던 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족연금이라는 것들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연금액을 얼마 정도 주냐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넘어가시는 분 같으면 자기 받는 연금의 한 60%를 유족한테 줘요. 그럼 150만 원 받으신 분이면 60%면 90만 원 정도 되죠. 그 금액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주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의 자녀한테 주고요. 25세 미만 자녀가 없으면 60세 이상 부모한테 주고 이런 순서대로 가요. 근데 금방 설명드렸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배우자한테 90만 원의 유족연금이 발생을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배우자가 본인이 받는 연금 50만 원도 있었죠. 네. 그리고 유족연금도 9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 90만 원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세상에 좋은 일인데 네. 법이 그걸 못하게끔 하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유족연금을 선택하신 분은 그냥 유족연금 받으면 되고요.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금액의 30%를 자기 연금에 얹어줘요. 그러면 90만 원을 포기하면 30%면 27만 원이죠. 네. 자기 받는 거 50만 원에 얹으면 77만 원 정도 되니까 77만 원을 받을 거냐 90만 원을 받을 거냐 당연히 90만 원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네. 90만 원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냐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연금액을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요건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태껏 발생했던 채무를 살아남은 배우자가 인수하겠다라는 약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주택금융공사도 그거가 있어야지 계속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죠. 그럼 주택도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택은 유언서가 있으면 유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되지만 유언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법정, 민법하에서 정한 순서대로 또 상속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이 누가 되냐면 배우자랑 자녀가 공동 상속을 하게 돼요. 법대로 하면. 네. 그러면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그 집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주택연금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녀가 주택 소유 지분을 배우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죠. 이 과정을 이제 협의 분할을 통해서 주택 소유권은 배우자분한테 넘겨주고 자녀들은 뭐 다른 재산을 좀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작업들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해요. 네. 뭐 자녀들도 나름 입장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긴 하지만 내 엄마가 아닌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재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연금을 그냥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유족연금하고 주택연금 다 하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유족연금 90만 원에 주택연금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90만 원 정도 현금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연금에서 뭘 파악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보셔야 돼요. 네.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 네. 수익자는 연금 받아가는 사람. 이 피보험자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돈이 나와요. 연금이 나와요. 만약에 제가 피보험자고요. 제가 죽었다 그러면 연금이 더 이상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근데 피보험자가 저희 아내로 돼 있고 제가 죽으면 어때요? 그 아내는 살아있으니까 네. 연금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험증권 같은 거를 딱 봤을 때 피보험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있죠. 그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네. 거꾸로 계산해서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돈들이 뭐 있냐 그러면 혹시 종신보험은 아시죠? 네. 종신보험은 누군가 죽었을 때 나오는 게 종신보험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종신보험을 조그만 걸 하나씩 계속 가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님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뇌졸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건강염려증이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동안 갑자기 죽으면 자녀들하고 배우자 어떡할까 이 고민이 들어가지고 보험을 조금 사서 모으다 보니까 그 금액이 꽤 돼요. 뭐 남들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죽으면 한 3억 5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많은데요? 근데 이 돈을 누가 받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네. 또 파악해봐야 되거든요. 보험에는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죠. 네.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 수익자는 돈 받아가는 사람, 종신보험은 이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죽었을 때 3억 5천이 나오는데 수익자를 증권에 보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수익자 이름이 딱 나와요. 네. 근데 전 지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가느냐? 돌아가신 분, 저의 상속인이 받아가요. 네. 그럼 제 상속인이 저는 아들, 딸이 있거든요. 네. 아들, 딸, 저희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죠. 그러면 법대로 상속하면 이 세 사람이 그 돈을 나눠 가져야 돼요. 네. 얼마씩 나눠 갔냐? 자녀가 1을 가져가면 배우자가 1.5를 가져가게 되겠어요. 그러면 딸이 1억, 아들이 1억, 배우자가 1억 5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게끔 돼 있어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뭐 하셔야 되냐면 증권 한번 꺼내가지고 네. 계약자 누구, 피보험자 누구, 수익자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네. 보험증권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현금 흐름을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생활비 규모가 나왔죠. 네. 준비되어 있는 자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가 부족한지가 나오죠. 그 부분을 메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퇴직하시고 나서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걱정이 좀 덜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이 있다 보면 그거를 잘 관리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퇴 후 월급 만들기 스텝 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인생 이정표를 그려보자. 두 번째,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를 확인해보자. 세 번째, 공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보자. 네 번째,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자. 다섯 번째, 홀로 사는 시기에 대해 대비하자.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맞으시죠? 네네. 이렇게 5단계에 따라 준비하시면 은퇴 후 월급을 꽤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요 스텝에 맞춰가지고 자기 것들을 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어디에 위크 포인트가 있는지 그거 잘 보시고 그 부분을 좀 메워 나가시면 남은 기간 동안 은퇴 후에도 진짜 직장 다닐 때 월급만큼이나 은퇴 후에도 고만한 급여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평생 급여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상무님, 은퇴를 준비하시는 4050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장 눈앞의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 있으시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또 알고만 넘어가면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실천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숙제 하나만 딱 드린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받을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다 꺼내가지고 체크해 보시는 것만 하셔도 오늘하고 다른 내일이 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갖는 계기가 오늘 방송으로 좀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제 배우자와 함께 첫 단계인 인생 이정표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배우자랑 생각이 다르다고 좀 싸우지 마시고 잘 네. 논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은퇴 후 월급 만들기를 준비하셔서 은퇴 생활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C제일은행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위해 프리미어 에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SC제일은행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